대통령님, 저는 걱정됩니다. 핵 때문에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미국이 등을 돌린다면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1976년 미국은 한국에게 통보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2025년 50명의 펜타곤 군 수뇌부가 긴급 소집됐죠. 한국 미사일이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49년 전 그들이 틀어막았던 바로 그 나라, 역사가 뒤집힌 순간,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국제방위산업 뉴스 화면에 빨간 글씨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긴급! 한반도 상공에서 핵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포착.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방금 읽은 문장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이건 동아시아 전체가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퀸시 매튜스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미국 국방부 전략무기개발국 선임 자문위원입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미사일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사일 위스퍼러라고 부릅니다.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 때문이죠.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면 제가 그 성능과 한계를 딱 맞추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저는 자부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기 기술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정확히 30년 전 그날, 저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강연 제목은 이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미사일 물리학의 절대 법칙. 30년간 쌓아온 제 연구의 정수를 담은 강연이었죠. 아침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책상 위에는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크림으로 만든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진실을 기념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이 길에 쏟아부었는데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연구실에 퍼졌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노트북을 열어 세계 군사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제 30년간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제 경력을 증명하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MIT 올해의 교수상, 국방부 특별 공로상, 국제미사일 학회 평생 공로상. 그리고 그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 1987년 제가 쓴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고질량 재래식 탄두의 물리적 한계에 관한 연구. 그 논문에서 저는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래식 탄두로는 8톤 이상의 질량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요. 물리 법칙상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벽 한쪽에는 세계 주요국의 미사일 발전사를 정리한 대형 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은 미국 기술의 우수한 모방자라는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었죠.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결국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제 손가락이 멈춘 게 빨간 글씨 헤드라인. 긴급. 한반도 상공에서 핵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포착.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급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 문단은 제 불안을 더 키웠어요. 하지만 세 번째 문단에서 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최종 판명. 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언론이 과장한 거구나 싶었죠. 클릭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낚시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여유롭게 다음 문장을 읽으려던 순간. 단, 폭발 위력은 전술핵 5킬로톤급에 상응하며 탄두 추정 무게 8.3톤 이상으로 분석됨. 커피가 목구멍 어디쯤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재래식인데 전술핵급이라고? 탄두가 8톤이 넘는다고? 손에 든 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제 박사 논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이론 전체를 흔드는 주장이었어요. 말도 안 돼. 물리 법칙을 어떻게 깨? 분명 오타거나 잘못된 정보일 거라 생각하며 다른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디펜스 뉴스 역시 같은 내용. 글로벌 시큐리티 똑같았습니다. 밀리터리 타임스 동일한 보도. 에비에이션 위크 같은 분석. 인터내셔널 디펜스 리뷰 같은 결론. 무려 7군데 독립적인 전문 매체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신형 전략 미사일, 기존 물리 모델의 한계 돌파, 현무 시리즈 최신형, 서방 전문가 집단 경악, 재래식 무기의 패러다임 전환, 미사일 이론 교과서 다시 써야.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지금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수석 분석관인 케일럽에게 걸었죠. 신호음 3번. 케일럽, 나 퀸시야. 지금 한국 미사일 뉴스 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일럽은 평소 목소리가 큰 친구인데 말이죠. 퀸씨, 네가 전화할 줄 알았어.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이거 과장 아니야? 재래식으로 핵급 파괴력은 연력학 제2법칙 위반이잖아. 내 박사 논문이 뭘 증명했는지 너도 알잖아. 퀸씨, 그건 지금 기밀사항이야. 함부로 말할 수 없어. 뭐?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냈잖아. 오후에 내가 연락할게. 지금은 정말 안 돼.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년 우정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끊긴 통화였습니다. 케일럽은 평생 저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제 박사 논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질량 재래식 탄두의 물리적 한계. 30년 동안 제 모든 연구의 토대가 되었던 그 이론. 내가 뭘 놓친 걸까? 아니야. 수식은 완벽해. 실험 데이터도 명확하고. 질량 대비 에너지 효율에는 명백한 상한선이 존재해. 8톤급 탄두로 전술핵 수준을 낸다는 건 수학이 허용하지 않아. 그런데 왜 제 손은 계속 떨리는 걸까요? 오후 1시 47분. 노트북에서 메일 수신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케일럽이었습니다. 제목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최고 기밀. 저는 황급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더 짧았어요. 내일 아침 9시. 펜타곤 B307호. 신분증 필수. 펜타곤 B307호실. 국가안보 최우선 사안만 다루는 극비 회의장입니다. 제가 30년간 그곳에 불려간 건 딱 2번뿐이었어요. 눈길이 다시 책상 위 케이크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진실을 기념합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실이라고요? 지금 제 30년 진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오후 강연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물리 법칙상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보스턴 로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DC행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게 과장된 보도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제 30년 이론은 지켜진다. 둘째, 한국이 정말로 뭔가 혁신적인 것을 발견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제 30년 연구는 불완전했던 것이다. 솔직히 저는 첫 번째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2번째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 후, 비행기는 워싱턴 DC에 착륙했습니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30년이 옳았는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택시가 펜타곤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오각형 건물. 미국 국방의 심장부. 저는 지난 30년간 이곳을 수십 번 방문했지만 오늘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경비원에게 보여줬습니다. 퀸시 매튜스입니다. 9시 회의 참석 예정입니다.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B307호실이시군요. 잠시만요. 그가 상급자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해군 장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매튜스 교수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생체 인식. 3단계를 거쳤어요. 오늘 회의는 최고 기밀 등급입니다. 회의실 내부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장교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수많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비동은 지하에 있습니다. 최고 기밀 회의만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또 다른 보안 검색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3중 생체 인증을 거쳤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두꺼운 금속 문이 열렸습니다. 좁고 긴 복도. 양쪽 벽은 콘크리트였고 천장은 낮았어요. 이쪽입니다. 복도 끝에 307이라는 숫자가 붙은 문이 보였습니다. 장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 중앙에 긴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케일럽이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퀸씨, 왔구나. 케일럽.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여기 앉아. 케일럽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국방부 차관, CIA 동아시아 담당관, 공군 참모차장, 미사일 방어국장. 모두 미국 국방체계에서 최고 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급히 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시간을 다툽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서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최고 기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준적인 기밀 서약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처벌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차관이 방에 불을 껐습니다. 앞쪽 벽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이틀 전 우리 정찰 위성이 포착한 영상입니다. CIA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모든 게 과장된 것인지 몇 초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교수님의 모든 이론에 도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차관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열화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틀 전, 동해 상공입니다. CIA 분석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서해안 어느 군사기지가 보였어요. 거대한 미사일 발사대가 서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2분, 우리 정찰 위성이 이상 열원을 포착했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 발사대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보다 탄도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뾰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창처럼 말이죠. 당시 우리는 이것을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이었어요. 엄청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어요. 발사 10초 후 마하 3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에 속도계가 표시되었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마하 3, 마하 5, 마하 7. 최고 속도 마하 10.1을 기록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하 10. 음속의 10배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로 그 속도를.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최고 고도 52km 도달 후 낙하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엔 표적 지역을 찍은 영상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표적용 벙커였죠. 충돌 5초 전입니다. 화면 위쪽에서 뭔가가 빠르게 낙하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충돌하는 순간 섬광. 엄청난 섬광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폭발. 버섯구름 형태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였어요.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면이 함몰되듯 흔들렸고 표적 구조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분석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핵폭발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방사능 측정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감마선 수치 0, 중성자 수치 0, 방사성 낙진 0. 놀랍게도 방사능 수치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재래식인데 저런 폭발이? 분석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폭발 위력을 분석한 결과 전술 핵탄두 5킬로톤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킬로톤. 히로시마 원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진계에는 진도 5.2가 기록되었습니다. 분화구 직경은 40m, 깊이는 15m였습니다. 화면에 폭발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구덩이. 콘크리트 표적은 완전히 증발해 있었어요. 충돌 지점의 순간 온도는 약 3000도로 추정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래식 폭약으로 3000도? 진도 5.2? 이건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미사일 구조 분석 결과 탄두는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물이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고밀도 관통체로 추정됩니다. 추정 무게는 8.5톤입니다. 8.5톤. 제 논문에서 불가능하다고 증명한 바로 그 무게였습니다.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수식이 나타났습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 E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순수한 운동 에너지로 저런 파괴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마하 10의 속도로 8톤이 충돌하면 이론상 전술핵급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거운 탄두를 어떻게 마하 10까지 가속시킵니까? 추진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데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기존 로켓 추진 방식을 넘어선 뭔가를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980년대에 연구하다 포기했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냉전 시절 극비리에 연구했던 무기 개념이죠. 우주에서 텅스텐 막대를 지구로 떨어뜨려 핵무기 없이도 핵급 파괴력을 얻으려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개념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87년 박사 논문에서 8톤급 재래식 탄두의 한계를 증명하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 무기는 교수님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래식 탄두가 8톤을 넘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추진체의 한계상 마하 10까지 가속할 수 없습니다. 물리법칙상 불가능합니다.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방금 보신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케일럽이 일어났습니다. 퀸씨, 앉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튜스 교수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요? 네. 교수님은 30년간 미사일을 연구하셨고 아시아 무기 체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이론이 틀렸는지 아니면 한국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은 교수님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30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케일럽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퀸씨, 네가 가야 해. 내 평생 연구가 걸린 문제잖아.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럼 인정하면 돼. 그게 과학자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야, 케일럽. 내 인생의 절반이라고. 알아. 하지만 진실은 더 중요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펜타곤 밖으로 나왔을 때 정오의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 제 이론이 옳은지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차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일 오후 출국 준비하십시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디트로이트를 거쳐 13시간.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 택시 기사들, 여행 가이드들. 그중 한 사람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퀸시 매튜스 교수님.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찾으시나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튜스 교수님이시군요. 저는 오승재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30년 넘게 전 MIT에서요. MIT요? 네. 저도 MIT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교수님보다 3년 선배죠. 같은 항공우주공학과였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 박사님. 유체역학 수업에서 항상 1등 하셨던. 맞습니다. 교수님도 기억하시는군요. 우리는 웃으며 다시 악수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십니까? 은퇴했습니다. 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고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의 미사일 개발 핵심 기관입니다. 그럼 혹시 현무 프로젝트를? 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미사일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던 겁니다.
공항은 시끄러우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오 박사가 저를 공항 내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카드를 찍고 들어가니 조용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우리는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와야 했으니까요. 오 박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오실 거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교수님을 파견했겠구나. 공식적으로는 학술 교류차 방문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현모호를 조사하러 오신 거죠.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우리도 난처합니다. 현모호는 한국방위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모든 정보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오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오랜 선배이시고 MIT 동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의 1987년 논문이 없었다면 우리도 현모호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제 논문이요? 네. 교수님 논문이 8톤 탄두의 한계를 명확히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논문이 오히려 그들의 출발점이었다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감사합니다. 내일 대전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교수님께 얼마나 시간을 주었습니까? 일주일입니다. 그럼 더더욱 서둘러야죠. 오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죠. KTX로 1시간이면 대전에 도착합니다. KTX요? 한국 고속철도입니다.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시속 300km. 미국의 암트랙보다 2배는 빠른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라운지를 나와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 박사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었어요. 한국 차군요. 네. 현대 제네시스입니다. 요즘 한국 차들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의 고속도로보다 훨씬 깨끗하고 평평했습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군요. 30년 전 교수님이 MIT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창밖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 쇼핑몰, 오피스 빌딩. 저기 보이는 게 인천대교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죠. 거대한 사장교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40분 후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빌딩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이 없었다면 우리도 현모호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한계를 정의했고 그들은 그 한계를 넘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한계를 증명했지만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케일럽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도착했다. 내일 대전 연구소 방문한다.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 이론이 옳았는지 아니면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오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대전까지 KTX를 타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역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하고 넓은 대합실이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유선형의 하얀 열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시속 300km로 달린다고요? 네. 최고 속도는 350km까지 나옵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곧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네요. 특수 설계된 레일 덕분입니다. 오 박사가 휴대폰 속도계 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290km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이 속도인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처음엔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국산화했습니다. 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미국의 100분의 1. 하지만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술입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창밖으로 산업단지들이 지나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정 때문이죠. 그래서 현무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무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무 1은 1980년대 중반 사거리 180km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술 기반이었죠. 현무 2는 500km, 현무 3은 1500km로 발전했습니다. 현무 4는요? 800km지만 지하 벙커 파괴에 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무 5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폭발력에 의존했다면 현무 5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미국의 신의 지팡이 개념을 지상 발사로 구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그건 연구소에서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대전역입니다. 창밖으로 현대적인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의 중심지죠.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딱 53분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군요.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교수님. 빠른 속도로 연결되는 것. 우리는 역을 나와 차를 탔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연구소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가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정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오 박사가 신분증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승재입니다. 방문객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경비원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여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메인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또 한 번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지문을 찍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자가 이런 시설을 방문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했죠.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입니다. 오 박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기가 풍동 실험실입니다. 유리 너머로 거대한 풍동이 보였습니다. 미사일 공기역학 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최대 마하 12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마하 12요? 놀랍군요. 저쪽은 추진체 연구실입니다. 또 다른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로켓 엔진 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이 슈퍼컴퓨터 센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방. 수많은 서버가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시뮬레이션과 유체역학 계산에 사용됩니다. 우리 연구소의 자랑이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규모는 미국의 유사시설보다 작았지만
장비의 질은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이제 회의실로 가시죠. 연구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젊은 과학자들이었어요. 한 명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정한결입니다. 현무 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영어가 매우 유창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스탠퍼드라니 훌륭하군요. 교수님의 고속탄도 역학 논문은 저희 팀의 바이블입니다. 특히 1987년 박사 논문은 정말 많이 참고했습니다. 제 논문을 언급하는 걸 보니 분명 전문가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리에 앉으시죠.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현무 미사일의 발전 과정과 기본 원리에 대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미사일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무1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이었습니다. 현무2는 사거리 500km로 늘어났고, 현무3은 1500km, 현무4는 800km지만 지하 관통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현무5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미사일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탄두 부분이 정말 길고 뾰족했습니다. 마치 창처럼요. 현무5는 2020년에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작동 원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미사일들은 화학 폭약의 폭발력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순수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라고요? 그럼 폭발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탄두는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고밀도 관통체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화면에 수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2분의 1mv 제곱. 현무5는 대폭 증가된 질량과 초고속 낙하 속도를 결합해 전례 없는 파괴력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거운 탄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사합니까? 보통 탄두 중량이 늘면 사거리가 크게 줄어들 텐데요. 정한결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혁신입니다. 기존 탄도 미사일 설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오승재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군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연구실을 지나갔습니다. 복합재료 실험실, 전자전 연구실, 레이더 개발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트레이를 들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밥.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 입에 맞으십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한 감상이 궁금합니다. 우리 시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추격국. 선진국 기술을 잘 모방하지만 독자적 혁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길을 찾습니다. 현무5가 그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대전 근교 시험장에서 시연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시연이라고요? 네. 물론 실제 현무5는 아니고 축소 모델입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볼 수 있습니까? 네.
특별히 허가받았습니다. 이건 예상 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직접 볼 수 있다니. 물론입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호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시연은 내일이지만 오후 일정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 브리핑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현무호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5시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승재 박사가 저를 연구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저는 질문했습니다. 오 박사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오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를 여전히 과거의 한국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북한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정 때문이죠.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핵 없이 핵에 준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 그게 현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처음부터 독자 개발한 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의 기술을 배우고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만의 혁신을 더했습니다. 교수님의 1987년 논문이 그 출발점이었죠. 제 논문이요? 네. 교수님은 8톤 탄두의 한계를 명확히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결국 답은 간단했습니다. 폭발에 의존하지 않는 것. 순수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신의 지팡이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신의 지팡이는 우주에서 발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비용 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현실성이 없었죠. 그래서 지상 발사로 바꿨다. 네. 그게 우리의 혁신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게 뭡니까?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공기 저항 문제였습니다. 8톤 물체가 마하 10으로 낙하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특수 열차폐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탄두의 형상을 극도로 최적화했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백 번의 실험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추진체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탄두를 효과적으로 발사하려면 강력한 로켓이 필요했죠. 그것도 독자 개발했습니까? 네. 우리 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했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적용했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로켓 기술, 재료과학, 슈퍼컴퓨팅. 모든 것이 현무호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연에서 뭘 보게 됩니까? 축소 모델입니다. 실제 현무호의 16분의 1 크기입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탄두 무게는요? 약 500kg입니다. 제 논문에서 일반적인 미사일의 탄두 무게라고 제시한 바로 그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500kg으로도 충분한 파괴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내일 보시게 될 것은 교수님의 이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요? 교수님의 이론이 불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했다는 증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완성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대전 시내 야경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의 핵심 운동 에너지 극대화. 질량 8톤, 속도 마하 10. 이는 2분의 1 mv 제곱. 계산을 해봤습니다. 8000kg 곱하기 3000m/s의 제곱. 나오는 에너지는 약 36기가줄.
이건 TNT 8톤급 폭발에 해당합니다. 아니 잠깐. 제 계산이 틀렸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술핵 5킬로톤급은 5킬로톤은 20테라줄입니다. 36기가줄은 그것의 2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뭔가 놓친 게 있습니다. 단순한 운동 에너지 공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충돌 시 발생하는 플라즈마, 충격파의 증폭, 아니면 완전히 다른 원리? 내일 시연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제 이론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넘어섰는지. 다음 날 아침 7시 오 박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한결 박사도 함께 있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긴장되어서 일찍 깼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첫 시험 발사 때 잠을 못 잤거든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시험장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대전 시내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어요. 시험장은 군 전용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죠. 30분쯤 지났을 때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이 차를 세웠습니다. 오 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군인이 차 안을 확인하고 저를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통과하셔도 됩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20분을 달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장이 보였습니다. 넓은 평지. 사막처럼 황량한 지형이었어요. 멀리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기가 관측소입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자마자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관측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벙커 같은 구조였습니다. 두꺼운 벽, 작은 창문. 안에는 모니터들과 계기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들, 정장 차림의 관계자들. 모두 15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소개했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온 분들입니다. 청와대. 한국 대통령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저쪽 창문으로 보십시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약 1.5km 떨어진 곳에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미사일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 현무호보다 작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탄두 부분이 유난히 길고 뾰족했어요. 저게 16분의 1 축소 모델입니까? 네. 전체 길이 약 6m, 탄두 무게 500kg입니다. 표적은 어디 있습니까? 정한결 박사가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발사대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지하 벙커 수준의 강도입니다. 두께 1m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모든 시스템 체크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발사 준비 시작합시다. 관측소 내부가 분주해졌습니다. 모니터마다 숫자들이 떴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기압. 날씨 조건 최적입니다. 추진체 연료 주입 완료. 유도 시스템 체크 완료. 원격 조종 시스템 작동 확인. 하나하나 체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미사일의 여러 각도가 보였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탄두는 텅스텐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밀도가 매우 높죠.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탄두의 앞쪽 3분의 1 지점입니다. 그래야 나카시 안정적으로 표적을 향합니다. 발사 후 어떻게 작동합니까? 일단 로켓 추진으로 고도 50km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 포물선 궤적으로 낙하하면서 가속됩니다. 최대 속도는? 이 모델은 마하 8.5까지 나옵니다. 실제 현무호는 마하 10 이상이고요.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정한결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추진체. 정상. 유도 시스템. 정상. 안전장치. 정상. 날씨 조건. 최적. 표적 확인. 확인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관측소 안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정한결 박사가 선언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적색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10.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9.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8. 30년의 순간입니다. 7. 제 이론이 옳았는지 확인하는 순간. 6. 아니면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 보는 순간. 5. 숨을 멈췄습니다. 4. 모든 게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 2. 1. 발사.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화염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미사일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단 3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현재 고도 10km. 기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km. 30km. 모니터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40km. 50km. 최고점 도달.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탄두분리 시작.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추진체 부분은 옆으로 떨어져 나가고 탄두만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탄두분리 완료. 낙하 시작. 탄두가 포물선을 그리며 지표면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측정 시작. 화면 구석에 속도계가 나타났습니다. 마하 3, 마하 5, 마하 7. 속도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마하 8.5. 속도 안정화. 탄두는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표적까지 10초. 관측소 안에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5초. 화면이 표적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보였어요. 3초. 2초. 1초. 충돌. 순간 엄청난 섬광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폭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올랐어요. 관측소 창문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kg 탄두가 저런 폭발을.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폭발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표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구덩이만 남아 있었어요. 임팩트 확인.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시험 성공. 기술자의 평온한 보고와는 달리 관측소 내부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고 연구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본 것은 제 평생의 미사일 연구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오승재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혁명적입니다. 정한결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운동 에너지 타격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실제 현무호는 이보다 16배 큰 규모입니다. 16배. 실제 미사일은 8톤입니다. 그렇다면 파괴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특히 탄두의 특수 형상과 재질은 모두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속도를 달성했습니까? 대기권 재진입 시 공기 저항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10년간 풀어야 했던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결국 특수 열차폐 시스템과 혁신적인 공기역학 설계로 해결했습니다. 탄두 형상이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저 길고 뾰족한 형태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얻은 최적 설계입니다.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충돌 지점으로 가보시죠. 직접 보셔야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관측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충돌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300m쯤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더 가까이는 갈 수 없습니다. 아직 뜨거워요. 차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피해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표적은 말 그대로 증발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직경 약 15m의 분화구가 있었어요. 깊이는 약 5m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통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네요.
네. 충돌 순간 발생한 에너지가 워낙 커서 표적이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분화구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땅이 함몰된 흔적이 보였어요. 충격파가 지면을 따라 퍼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충돌 지점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순간적으로 약 3000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럼 표적 내부는 완전히 플라즈마화되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절로 흔들었습니다. 500kg으로 이 정도라면 8톤은 얼마나? 실제 현무 5의 파괴력은 이것의 몇 배입니까? 정한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6배지만 실제로는 더 큽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관통 깊이도 증가하고 그로 인한 추가 파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급이라는 평가가 나온 거군요. 네. 파괴 범위와 깊이를 종합하면 전술핵 5킬로톤에 준하는 효과입니다. 저는 다시 분화구를 바라봤습니다. 제 30년 이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완전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8톤 탄두의 한계를 계산했지만 폭발력에 의존하는 미사일만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발상은 하지 못했어요. 미국이 신의 지팡이를 포기했을 때 저도 그게 비현실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발사하는 대신 지상에서 발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교수님,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이 틀린 게 아닙니다. 불완전했을 뿐이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계를 정의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한계를 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연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 비록 제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제 연구가 그들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다시 관측소로 돌아왔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수한 모방자. 하지만 독자적 혁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한결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오 박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가시죠. 국방부에서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미기술 협력에 관한 논의입니다. 기술 협력이요? 네. 우리는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 막 성공한 최고 기밀 기술을 공유한다고? 왜 그러십니까? 전략적 판단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미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기술입니까? 우주 발사 기술과 초고속 비행체 기술입니다. 현무를 더 발전시키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윈윈 관계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에 제출할 보고서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이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입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박사와 함께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오 박사가 서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은 600년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럼 지금 건물들은 대부분 전후에 지어진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같은 고궁들은 복원했고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1시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한국 현대 건축의 상징이죠.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자동 보안 게이트, 디지털 안내판.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관실 옆 대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국방부 차관 박민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죠.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현무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정부를 공식 대표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미국 방위 산업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향후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현무5의 미래 발전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거리 연장, 정확도 향상, 다탄두 시스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새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초고속 비행체 기술, 우주 발사 시스템, 고급 레이더. 특히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독자 개발한 첨단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의 강화입니다. 양국이 첨단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동맹의 억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기술과 초고속 비행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초기술을 개발했지만 더 발전시키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윈윈이 될 수 있는 협력이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협력 방안, 공동 연구 개발, 정보 공유 체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방위 산업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 측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박 차관이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오 박사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구경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일 귀국하시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 경복궁, 청계천을 둘러봤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600년 역사의 고궁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의 방문이 한미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 박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북한이 이 무기 체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오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개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북한은 상당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방하려 하지 않을까요? 시도는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의 주요 목적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단순히 북한만을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 정세는 복잡하고 한국은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 박사의 깊은 통찰력과 애국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오 박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기념품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열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양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현무미사일 미니어처 모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가 있었어요. 퀸시 매튜스 교수님께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모델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만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창의력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헌신과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워싱턴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들어서자 케일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퀸씨, 어땠어? 직접 봐야 믿을 거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시간 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현무5의 원리, 시험 발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제 결론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현무 시스템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이 기술이 미국 국방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기술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결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회의 후 케일럽이 말했습니다. 퀸씨, 내 보고서는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갈 거야. 한국의 이 기술은 우리 방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야. 그날 밤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미사일 기술 발전 도표. 한국은 미국 기술의 우수한 모방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떼어내고 새로 그렸습니다. 한국을 기술 선도국 카테고리로 옮겼습니다. 몇 주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에 관한 특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위 산업 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독창적인 기술 접근법은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MIT의 한국방산기술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목적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연구센터의 첫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무기술과 미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방위 시스템 연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수십 명의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방산기술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회의실. 3,000명의 청중 앞에 섰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국가가 어떻게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감적인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혁신의 길. 이제는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오승재 박사가 무대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 박사님,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들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가의 의지와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국 간 기술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IT에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포함한 특별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한국의 혁신 사례를 가르칩니다. 강의 첫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자원의 크기가 아닌 창의적 사고와 끈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제약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제약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한 작은 나라의 이야기.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적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해외에서 한국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